감히 우리 명령을 거부해? 여자가 뭘 안다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첫 번째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강타했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명령 불복종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죠. 온몸이 아팠지만 서진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가까스로 내뱉은 말에 5명의 장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깊은 산골,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보병부대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김과 함께 떠오르는 해가 병영을 은은하게 물들이는 시간, 김서진 중위는 이미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29의 나이, 군복을 입은 지 벌써 7년째였지만 여전히 그 무게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서진은 작은 기도를 올리며 군복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아버지를 닮은 고든 눈매와 의지가 담긴 표정이 보였죠. 김태영, 그 이름만으로도 군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대 내 여성 장교는 서진이 유일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 받았던 시선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의심과 불신, 그리고 은근한 적대감까지.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밤늦게까지 부대 업무에 매달리며 조금씩 인정받아왔거든요. 중위님, 아침 점호 준비 완료했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부대 앞으로 걸어나갔죠. 정렬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 젊은 청년들이 모두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은 내 가족과도 같아. 내가 지켜야 해. 서진이 늘 마음속으로 되뇌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 때문에 때로는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죠.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서진은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서진은 늘 병사들과 함께했죠. 그래야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중위님, 어제 훈련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위님이 직접 시범 보여주셔서 힘이 났어요. 한 병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우리는 모두 한 팀이잖아요.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김태영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서진아, 몸은 괜찮니? 산골 부대라 걱정이 되는구나. 72세의 나이에도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영은 예비역 중장으로 은퇴한 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군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죠. 특히 여성 장교로서 겪을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 괜찮아요. 병사들도 이제 저를 많이 따라주고 부대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서진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김태영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군대라는 곳이 아직은. 김태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이 말을 이었죠. 알고 있어요, 아빠.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진은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부대 내 일부 장교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것을 서진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서진은 병사들과 함께 산악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병사들을 격려하는 서진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이었죠. 포기하지 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병사들의 발걸음도 더욱 힘차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 병사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서진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목요일 오후 부대 본부에서 급작스러운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서진 중위, 즉시 작전실로 출두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서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서둘러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급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거든요. 정대령, 박중령, 최소령, 이소령, 그리고 한소령까지 부대 내 실권을 쥐고 있는 5명의 장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진 중위 앉아라. 정대령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권위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으며 긴장감을 숨기려 애썼죠.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부터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말이야. 정대령이 펼쳐 보인 훈련 계획서를 본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한겨울 산중에서 장비 없이 야영하기, 안전장치 없이 절벽 암벽 등반, 그리고 영하 10도의 날씨에 계곡물에서 수영 훈련까지. 어느 것 하나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병사들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특히 이런 혹한기에 안전장비 없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5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서진을 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김서진 중위,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 박중령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군인이기 전에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입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훈련은 부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소령이 비웃듯 말했죠. 부당하다고? 김태영 중장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나?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김태영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질투와 시기, 그리고 여성 장교에 대한 편견이 뒤섞인 감정들이 이런 무모한 명령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기서 꺼내지 마십시오. 서진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서진 중위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병사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 소령이 앞으로 나서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나, 중위? 이건 군법회의 감이야.
그렇다면 군법회의에 회부하십시오. 서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과 책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소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김서진 중위, 오늘 밤 10시에 3번 창고로 와라. 내 태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할 게 있다. 서진은 그 말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두려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진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병사들만은 지켜내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서진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병사들은 평소와 다른 서진의 모습을 눈치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밤 9시 반 서진은 3번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였죠.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는 없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 십시정각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와라, 김서진 중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창고 안에는 5명의 장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죠. 감히 우리 명령을 거부해? 여자가 뭘 안다고. 정대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고 안의 어둠이 서진을 집어삼켰습니다. 5명의 장교들이 반원을 그리며 그녀를 에워쌌고 그들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죠. 여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해? 박중령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왔습니다. 김태영의 딸이라고 해서 특별할 줄 알았나? 첫 번째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서진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최소령이 발로 서진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이 소령이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서진의 머리가 흐트러졌고 군복 상의의 단추가 하나씩 뜯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후회하나? 우리 말을 안 들은 걸 말이야. 한 소령이 서진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차갑고 거친 콘크리트 벽면이 등에 닿는 순간 서진은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죠.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고 여기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창고 안에서 메아리만 쳤을 뿐이었습니다. 정대령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움? 여기서 누가 널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나? 김태영이 와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거든.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서진의 몸 곳곳에 가해졌고 그녀의 군복은 점점 더 찢어져 갔죠. 서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죠. 병사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가까스로 내뱉은 말에 5명의 장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박중령이 서진의 명찰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김서진 중이라고? 이제 그 계급장도 소용없어? 명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죠. 서진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의 의식이 흐려질 즈음 마침내 그들이 손을 멈췄죠. 이제 알겠나? 내가 어떤 처지인지 말이야. 최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말에 토달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5명의 장교들이 창고를 나간 후 서진은 차가운 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 있었죠.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경 순찰을 돌던 병사가 창고에서 쓰러져 있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중위님, 중위님. 병사는 급히 서진을 의무실로 옮겼죠. 의무병이 서진의 상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진의 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갈비뼈 몇 대가 금이 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중위님,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여기서 치료받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리지 마세요.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소식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누군가가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중장님, 서진 중위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창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설명에 김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다운 그였지만 딸의 일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죠. 김태영은 즉시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은아, 준호야, 현수야. 서진이가 큰일이 났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자.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큰아들 김도훈 소장은 국방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가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 심하게 다쳤어. 김도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죠. 둘째 김준호 소장과 셋째 김현수 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감히? 김현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김준호도 분노로 떨고 있었죠.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세 형제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그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한편 의무실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반드시.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이죠. 김태영의 집에는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거실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4명의 남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김태영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고 있었고 새 아들은 서 있거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시 한번 말해봐요, 아버지. 큰아들 김도훈 소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김태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전화로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서진이가 부당한 훈련 명령을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 같다. 창고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온몸이 멍투성이라고 했어. 둘째 김준호 소장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감히 우리 서진이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셋째 김현수 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자신이 후회되었죠. 내가 너무 안일했나? 서진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겪을 어려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김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서진이 상태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가해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김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해당 부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보를 수집해야죠. 김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군검찰 쪽 인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묻히게 둘 수는 없어요. 그 시각 서진이 있는 부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을 폭행한 5명의 장교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죠. 특히 김태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 박중령이 최소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영 중장이 알게 되면 무슨 소리야? 증거가 뭐가 있겠어? 최소령이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죠. 서진이 혼자 넘어진 걸로 하면 돼.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이미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진 중위가 창고에서 다친 채로 발견되었다더라. 얼굴이 너무 부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 병사들 사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장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서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죠. 중위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의무병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부대 정문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태영의 오랜 부하였던 이준장이었죠. 그는 은밀하게 부대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진이는 어떤 상태인가? 중장님,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준장의 보고를 받은 김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준호야, 현수야. 내일 아침 일찍 부대로 가자. 직접 확인해 보겠다. 새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도 각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준호와 김현수도 마찬가지로 다짐했죠. 서진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김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던 서진의 모습이 생각났죠.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김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특히 막내딸을 끔찍이도 아꼈던 그들에게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김태영과 세 아들은 각자의 차량으로 서진이 있는 부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나선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 김도훈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각오는 되셨죠? 물론이다. 이번 일은 반드시 끝을 보겠다. 김태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군인다운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편 부대에서는 누군가가 김태영의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김태영 중장님이 곧 도착하신답니다. 아들들도 함께 오신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5명의 장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특히 정대령은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 소령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영 중장이 직접 온다는 건 한소령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죠. 우리가 한 일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들은 그 한복판에 서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부대 정문에 검은 차량 3대가 나란히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태영과 세 아들이 동시에 내려섰죠. 김도훈 소장의 어깨에는 1스타, 김준호 소장에게는 2스타, 김현수 준장에게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모든 장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집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을 텐데 오늘만은 달랐죠. 김태영 중장과 그의 세 아들이 부대에 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고 모든 이들이 긴장한 채 장교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대령을 비롯한 5명의 장교들은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자. 박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죠. 오전 10시 정각 장교 식당의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김도훈 소장이 첫 번째로 들어섰고 뒤이어 김준호 소장과 김현수 준장이 따라 들어왔죠. 마지막으로 김태영 중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태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분노를 모든 이들이 느낄 수 있었죠. 김도훈 소장은 식당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대령 일행에게 머물렀을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서진 중위를 불러낸 건 너희지? 김도훈이 정대령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대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냐? 김도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장교들이 움찔했죠. 김준호 소장이 박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3번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 김준호가 박중령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 동생이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의무실에 누워 있는데? 김준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였지만 서진의 일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감히 우리 서진이에게 손을 댔다고? 박중령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지는 멱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현수 준장은 서류 뭉치를 들고 최소령 앞에 섰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너희들의 어제 동선 기록이다. 서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죠. CCTV 기록, 출입 기록, 심지어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다 있다. 숨을 구멍이 없다. 최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김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번 창고 근처에서 발견된 서진이의 명찰과 찢어진 군복 조각들. 법의학팀이 이미 분석을 마쳤어. 이 소령과 한 소령도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영 중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위험 있는 그의 모습에 식당 앞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죠. 내 딸 서진이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위험한 훈련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김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집단 구타라니. 김태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군인가? 이게 대한민국 군대인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분노가 절정에 달했죠. 내가 평생을 바쳐 섬긴 이 군대에서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정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오해? 김도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서진이가 혼자서 자기 몸에 그 많은 상처를 냈다는 말인가? 김준호도 거들었죠. 의료진이 분석한 결과 최소 5명 이상이 가해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했다. 김현수가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 너희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야. 서로 입맞춤을 한 흔적이 다 남아있어. 한 소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증거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김현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관통했죠. 조작이라고? 김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감히 우리 명령을 거부해? 여자가 뭘 안다고? 정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그 순간 5명의 장교들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3번 창고에 비상용 녹음 장치가 있다는 걸 몰랐나? 보안상 모든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실 김현수가 사전에 설치해둔 것이었지만 그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최소령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김서진 중위가 먼저 명령을 거부했잖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도훈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명령 거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 명령 거부라고?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김태영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 이건 군기문란이고 직권남용이며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에 대한 모독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5명의 장교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 당장 서진이에게 가서 사과하라.
김준호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표를 써서 내놔라.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형. 사표로는 안 돼. 이들은 반드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 해. 그 말에 5명의 장교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군사법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서진 중위 폭행 사건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든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김태영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가는 그의 뒤를 세 아들이 따랐죠. 김도훈, 김준호, 김현수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깨에 평소 달고 있던 계급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5명의 장교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대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죠. 특히 정대령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박중령은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김서진 중위 폭행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안에 울려 퍼졌죠.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김태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내 딸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김태영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안전장비 없이 절벽 등반을 시키겠다는 무모한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대가가 집단 구타라니. 김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온 군대의 모습입니까? 정의를 지키려는 자가 폭력을 당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군대란 말입니까? 김태영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검찰 측이 준비한 첫 번째 증거는 3번 창고에서 발견된 물증들이었습니다. 서진에 찢어진 명찰, 군복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혈흔까지. 법의학 전문가가 증언대에 서서 설명했죠. 피해자의 상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최소 5명 이상이 가해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단순한 사고나 자해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창고 내부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5명의 장교들이 차례로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과 1시간 후 함께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나올 때 그들의 옷이 흐트러져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명령을 거부해? 여자가 뭘 안다고. 명령 불복종의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정 대령과 다른 장교들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의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하지만 검찰 측에서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죠.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소리 주파수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음성임이 99.8% 확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방청석에 앉은 김태영과 세 아들들이 서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김서진 중위,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부름에 서진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피고석의 5명 장교들은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그들 중 몇몇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의 질문에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훈련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분께서 저를 3번 창고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명령 불복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집단으로 폭행하셨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그때 검찰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박중령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나타났죠. 김서진 놈 단단히 혼내줘야겠어. 여자 주제에 감히. 오늘 밤 창고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자. 김태영 딸이라고 설치게 둘 순 없지. 메시지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피고들의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추가 증거에는 부대 내 다른 비리 사실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군용품 횡령, 훈련비 유용, 그리고 다른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서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부대를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검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진 중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의 썩은 부분을 모두 도려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피고들의 죄상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고 증언들은 일치했죠. 특히 부대 내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평소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진의 말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군대는 정의를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서진의 진술이 끝나자 김태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누이 동생이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의연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서진아, 내가 옳았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피고 측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들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피고 측 변호인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재판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죠. 김태영 장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꾸민 짓입니다. CCTV 영상부터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증거들이에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대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이었죠. 김서진 중위가 먼저 상관 모독을 했습니다.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를 무시했다고요. 박중령도 거들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 했어요.
최소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태영 중장이 딸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소령과 한소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김태영의 음모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찰석에서 김현수 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조작이라고 했나? 김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들이 지난 3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 기록이 들어있다. 김현수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품 횡령 47건, 훈련비 유용 23건, 부하 장병 가혹행위 89건. 숫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피고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죠. 그리고 이건 너희가 직접 녹음한 게 여기 있다. 김현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군검찰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니까 진위를 의심하지는 마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서진 그 계집애, 이번에 단단히 혼내줘야겠어. 아버지 백 믿고 설치는 게 보기 싫다. 이어서 박중령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자 주제에 우리한테 대드니까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창고에서 혼내주자. 최소령의 목소리까지 들려오자 법정 안이 술렁였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어차피 증거도 없을 거고. 피고석의 5명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한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언제 녹음한 거야? 너희가 평소에 사무실에서 하던 대화들이다. 김현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군검찰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너희들을 내사하고 있었어. 김현수의 말에 피고들이 경악했습니다. 서진이 사건은 그냥 결정타였을 뿐이야. 이미 너희들의 모든 죄상은 파악되어 있었다고. 이 말을 듣고 한소령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죠. 횡령한 군용품을 외부에 판매한 대금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수만 해도 총 3억 원이 넘습니다. 이소령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김서진 폭행 사건과는 별개 아닙니까?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죠. 별개가 아닙니다. 김서진 중위가 여러분들의 비리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서진 중위가 작성한 부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서진이 몇 달 전부터 부대 내 이상한 점들을 조사해서 정리한 보고서였죠. 훈련비 사용 내역의 불일치, 군용품 재고, 수량의 오차, 이상한 외부 업체와의 거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서진 중위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검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폭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이죠. 박중령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화가 나서. 하지만 김현수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서진이 계속 파고들면 우리 일이 다 들통날 거야.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정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최소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소령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김현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함정이라고?
너희가 저지른 일들을 증거로 제시한 것뿐이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폭행할 때 서진이가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건 알고 있나?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서진이 폭행당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내 입으로 녹음한 게 여기 있다. 더 발뺌해보지 그래. 김현수가 서진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대드냐? 김태영 딸이라고 특별할 줄 알았나? 이제 후회하나? 우리 말을 안 들은 걸 말이야. 생생한 폭행 현장의 소리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서진이 병사들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간청하는 목소리까지 들렸죠. 그 순간 피고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대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졌다. 우리가 완전히 졌어. 박중령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모든 게 끝났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상이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전원 유죄. 재판장의 유죄 선고가 떨어진 순간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피고석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였죠. 정대령을 비롯한 5명의 장교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간 부대를 사유화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의 몰락이었습니다. 피고인 정모 대령, 집단 폭행 및 직권남용, 횡령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모 중령,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최모 소령, 이모 소령, 한모 소령,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전원군에서 즉시 제적 처분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세 아들들도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었죠. 서진을 향한 부당한 폭력이 마침내 정의로 심판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진은 부축을 받으며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몸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죠. 기다리고 있던 김태영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미안해. 김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서진의 대답에 김태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아들들도 차례로 서진을 안아주었죠. 서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김준호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의연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해. 김현수는 서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죠.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에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서진 중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복수나 보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의 말에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태영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내 딸은 병사들을 지킨 정의로운 군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군 전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재판 이후 서진이 있던 부대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했고 부대 내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죠. 새로 부임한 부대장은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나 폭력이 일절 용납되지 않습니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외부 상담관 배치, 정기적인 감사 등이 시행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병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하는 병사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중위님, 돌아오셨군요. 병사들의 환영 인사에 서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새로 부임한 장교들은 서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죠. 오히려 서진의 용기와 신척을 본받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진 중위님은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새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부대 내 교육 시간에는 서진의 사례가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서는 용기, 동료를 지키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죠. 병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오후 훈련장에서 서진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도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서진의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동료를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중위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서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녁 시간 서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김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래, 내가 강해져서 다행이다.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몇 달이 지나자 서진의 부대는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병영 문화 개선의 성공 사례로 다른 부대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서진은 이제 단순한 중위가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나 하나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히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그날 밤 서진은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어야 할 것도 없었거든요. 정의가 승리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